진짜 나쁜 나라네 라고 반응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말해보면 뭐 어떤 이제 국회의원은 어제 현안 질의를 하면서 외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을 때는 다들 어제 무슨 뭐 이쑤시개 영화를 봤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근데 직접적이었다. 그야말로 생각을 해야 될 정도 그런 논의에서 우리가 뭐 죽을 각오를 하고 연대를 살 각오를 하고 해야 있었는지에 대한 이제 우리가 짐작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말은 그렇게 있고 어떤 식으로 결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어찌됐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들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고 그걸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제 야당이 그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제 북한이 나오고 대통령이 발언하고 엮이는 지점이 좀 있는데 저는 결이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도 좀 화제가 된 일이었고 인권이라고 하는 것에 역사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유대인들과 관련해서 인권 얘기하면 홀로코스트를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오래전부터 천년전부터 포그롬이라 그래가지고 유대인에 대한 학살 이런 것들을 특히 러시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희생을 당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학살의 경험을 갖고 있고 인권 유지를 당했던 유대 민족들이 결국은 그 드레프스 사건 이후로 그 헤르츠루리라는 사람이 그 유대 민족주의를 표방을 하면서 이제 유대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와중에 결정적인 사건이 1903년도에 러시아에서 키시녀프라고 하는 곳에서 포그롬이 일어납니다. 유대인 학살이 일어납니다. 49명이 죽고 590명이 부상을 당하고 몇천 명이 그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그걸 보고서 분노했던 유대 민족들이 진짜 우리는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게 됐고요. 거기에 이제 오히려 중국과 다른 국가들이 오히려 이해를 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이런 에너지가 있지 이스라엘하고 그런 중국도 없기 때문에 인권하면 떠오르는 다른 나라인 이스라엘의 반인권적인 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아주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현실을 운영하면 이제 그렇게 이제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적으로 이제 인권 문제가 크게 제기되고 이게 중국 정부의 신장기구 탄압이고 우리 정부가 그럼 신장기구로 탄압에 대해서 인권의 가치 인권에서 그런 문제가 얼마나 있느냐.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그런 거 둘째치고 홍콩에서 부산혁명이 있었을 때 내가 무슨 그때 저희도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그 광주를 겪었고 6월 항쟁을 겪었던 대한민국의 지원과 입장 표명 막 요구를 하고 간절히 원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저희도 저랑 이제 같은 한 이제 PD도 저희가 괜히 이런 걸 들쑤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아직 고통이 끝나지 않은 겁니다. 그냥. 네, 그렇죠. 네. 국가폭력이라는 표현들이 다큐멘터리 전반에 좀 자주 나옵니다. 잠수사들이 겪은 국가폭력 사실 참 안 어울리는 말이잖아요. 이분들은 진짜 좋은 마음으로 현장을 가셨던 거고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현장을 가셨던 거고 그리고 어찌 보면 목숨을 걸고 물 아래로 내려갔던 건데 이분들이 국가로부터 폭력을 당한다. 어떤 폭력? 그냥 지원되던 치료비를 이제 자비 먼저 돈을 내고 그다음에 자기가 네. 증빙해서 이게 세월호와 연관성이 심의위원회에서 입증이 돼야 지급이 되는 절차로 바뀐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단건만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사람들 예. 일반 사람들은. 근데 이분들이 12년 동안 겪어온 게 자신들이 이렇게 힘들었다는 걸 끊임없이 증명하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해경의 지침이 바뀔 때 가장 큰 근거가 그 전문의가 잠수병 치료로 9년간 치료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문구가 딱 있어요. 예.
이분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때 당시 김석균 천장이 산재 준하는 보상을 해주겠다, 완치될 때까지 치료해주겠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서 홍준표 전 시장이 20, 30대 정의를 위해 살았고 4, 5, 60대 당파를 위한 열정으로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이 당파를 위한 열정으로 살면서 얼마나 사실은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를 많이 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70대에는 나라를 위해서 조금 이제 조용히 사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승시들 중에 이제 표자로 끝나는 분들, 이게 뭐 같은 학렬이다부터 시작해서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표, 영표. 굉장히 수준 높은 분석이네요. 예, 뭐 다양한 분들, 저 홍문표 전 의원이라는 홍문표 옛날에. 그 배우도 얘기하고 어제 쭉 얘기했었어요. 예, 많더라고. 굉장히 수준 높다. 처음 들어본다. 뭐 남양홍 신당부터 시작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자, 두 분이 친척이래요? 아니요, 그런 거는 확인해본 거 그거는 이제 없는데, 탐사보도 그거. 탐사보도 영역에. 아무튼 대통령이 홍준표 전 시장을 만난 이유는 있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의 그러니까 행보라는 건 다 의미가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인식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과거에 조갑제, 정주제, 그러니까 보수 만났었죠. 대표적인 예. 대통령 만났었는데 그게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라고 막 대받아치고 한동훈하고 윤석열 섞어놓은 그런 모양새예요. 예. 그리고 막 그냥 정치적인 발언만 하고 사실은 간단한 걸 선사하고 가서 차라리 기억 안 난다고 하면 돼요. 자신 없으면 애매하면 애매하다고. 그게 이제 법적인 어떤 접근이죠. 차라리 그렇게 예. 하죠. 선서를 하고 그 자리에 가가지고 모립니다 이상민 이런 방법 썼잖아요. 이상민이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런 방법을 쓰면 돼요. 예. 근데 그러지는 않잖아요. 예, 이상민도 사실은 법정에서는 거부하고 있죠. 지금 선서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같은 법조인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좀 안타깝고 정치를 하려고 이제 하는구나. 아니 근데 일각에서는 그 얘기도 해요. 이제는 더 이상 박상용에 신경 쓸 필요 없다. 그 윗선을 봐야 된다. 가장 이를테면은 현장에서 최일선에 섰던 게 바로 실무자 박상용 검사였던 건데요. 원하는 진술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 그렇죠. 예, 그거를 20번 이상 요구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시달렸던 거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인신구속된 상태에 이거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가운데 검찰로부터 계속 압박을 받으면서 또 서민석 변호사 통해서 이렇게 회유도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너부터 이를 들면 뭡니까 그 공익제보자 신분 또는 뭐 보석으로 보석이라든지 나갈 수 있게 뭐 등등, 해주겠어. 뭐 그다음에 지인들에 대해서 추가 수사 안에 영장 없도록 하겠어. 뭐 이런 등등의 이런 거래성 얘기들이 있으니까 상당히 흔들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다 떠나서 현직 검사 공직자 아니겠습니까? 예. 공직자가 공적으로 국정조사에 출석 요구 받은 사람이 저렇게 두 차례나 영거푸 증언을 거부하는 것을 보고 다른 공직자들이나 또는 저 공직에 있기를 희망하는 젊은 청소년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볼 때 뭘 보고 배울까 싶은 생각도 드는 거예요. 아, 검사란 저런 건가? 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다. 차라리 얼른 정치를 차라리 해버리든가. 바깥에 목도에서 보인 태도는 국민의 당원인가? 의심될 정도예요. 예산이 계속 만들어지고 이게 이제 법원의 어떤 비유지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되면 국민의힘에서 소위 말하는 정권이라는 게 가짜 정권에 하고 간담회를 정권이라고 자기들이 얘기하시는 바람에 국민들이 보기엔 진짜 국회에 내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런 것들이 사실은 법원의 정신 중립 위반이고 전부 다 하나하나 징계 사유가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그 징계 사유가 쌓인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징계가 제대로 되는 법을 못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검사만 징계법이라는 게 있어가 이 사람들 탄핵 말고는 지금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탄핵조차도 그러니까 헌재에서 판단을 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수사를 자기들이 하니까 자기들이 한 자료가 헌재로 안 넘어가고 헌재 입장에서는 자료 없어서 그냥 기각. 그래서 안 받아. 이게 다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그런 게 있으니까 저렇게 박상영 그러니까 믿는 검사가 구석이 있으니까. 네, 집회가 있고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저렇게 그 오만방자 태도를 보이는 거죠. 아니 저희 같으면 저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 절대 저렇게 못합니다. 근데 그럴 생각도 안 검사니까. 하죠.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어제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 김성태, 방용철 이 수사 과정의 그 확인서는 2023년 5월 17일자로 보면 이 두 사람 김성태, 방용철은 사인이 된 서명이 돼 있는 게 있는데 이화영 증인의 면담 보고서에는 서명이 없다. 이 명백한 조사 지침 의무 위반 아니냐? 그랬더니 네 그렇다 라는 답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 연어 술 파티 얘기를 우리가 이부 순서는 사실 제가 팬입니다. 이분을 한번 모시고
진작부터 모시고 싶었는데 이번에야 기회가 좀 됐는데요. 국민의힘이 2023년도 기억하는데요.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 국가반역죄라고 표현했던 보도를 했던 분, 말하자면 반역자, 당시에 반역 수괴인가요? 아무튼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지금에야 보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억울했죠. 시간이 좀 이렇게 흘러서 재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에 참고를 하고 계세요. 사실 그 얘기부터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국정조사 관련된 사건부터 이야기를 좀 할까요? 이제 언론 보도로 나오기로는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해서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던 혐의다. 이게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얘기하면 10년, 19년 정도 사업까지, 그러니까 시점까지 거의 전 과정을 가장 꿰뚫고 있는 사람이 김만배 씨인데, 김만배라는 분이 자신의 지인과 자유로운 상태에서 형 잘 들어, 대장동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내가 얘기를 해줄게. 그러면서 1시간 12분 분량으로 설명해주는 내용이 있어요. 그 음성 파일을 저희가 대선 5일 전에 입수를 했고, 그래서 부랴부랴 그 내용 중에서 시중에 알려져 있는, 그리고 그 은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허위의 주장이 담긴 기사를 보도했다. 그래서 너희들은 사형당에 마땅해. 뭐 이제 이런 식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2023년 제가 압수했던 게 9월 14일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형당에 마땅해라는 게 사실은 그냥 말씀 주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형당에 마땅해라는 말을 했습니다. 김기현 씨가 그러니까요. 그 당시를 붙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반전이 계속됩니다. 반전이 계속되는데 아쉽게도 보도는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보도가 많이 안 된 쪽에 제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밑줄을 치고 있습니다. 자,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물론 이제 국정조사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만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 돈을 뽑고 기여한 거죠. 그래서 제목이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맞습니다. 자, 그랬던 상황입니다. 그랬던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수사기록을 보니까 2011년 대검중수부의 그 부산조춘의 수사기록 아주 그 일부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5만 페이지 안에.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들은 그걸 주장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윤석열이 말했던 것처럼 대장동 대출은 얼마나 정상적인 대출이고 얼마나 문제가 없는 대출인지를 보여줄게라는 생각으로 아마 기록을 낸 것 같아요. 이건 수사 대상도 아니었다는 걸 직접 보여주는 정도. 그리고 브로커였던 조우영이는 브로커 이런 거는 전혀 몰랐고 혹은 없고 우리는 조우영의 다른 범죄 때문에 내시고요. 그날 이제 이강길 씨가 국회 바람뒤에 서서 어떻게 말을 할지 전 국민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이강길 씨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다시 한번 환기시켜드리면 검찰은 대검중수부 윤석열 수사팀은 조우영의 대출 브로커 커미션 관련된 범죄 혐의를 우리 몰라서 수사 못했다라고 재판에서 계속 주장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강길 씨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그 당시에 부산저축은행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자기한테 들어와서 조사때 그러니까 뭐 진술조서 이런 분위기도 않고 그냥 면담을 했다는 거예요, 수사관하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키 크고 분당에 사는 수사관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원래 사람이 물이 이렇게 드는 건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찾아야 되는데 이 사람 자기한테 묻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우영이라는 사람이 이 마른 것 같은데. 부산저축은행이 대출을 해준 여러 사업장에서 돈을 받은 게 확인이 되더라. 그럼 이미 알고 있었던 거네요. 너도 돈 줬지? 돈 줬습니다. 너 왜 줬어? 이걸 묻더라는 거예요. 자백했네요. 새로 난 게 아니라 말랐어. 검찰이. 그랬는데 그랬으면 상식적으로 그런 식의 진술 세미나 혹은 뭐 진술 세미나가 아니라면 그냥 면담이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당연히 수사가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필요하다면 사형에 처해할 수 있는 형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입원 자체가 소형의 수입비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이제 주요 수입원이 되면서 그때부터 재무 구조도 굉장히 좋아지고 경영 실적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실적부터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2018년도 이때 당시에는 한국GM이 진짜 망할 위기에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뭐 누적 결성률도 굉장히 높았고 처음에는 22년도 때 처음으로 9년 만에 흑자 전환을 하는데요. 이게 창원 공장이 예전에 남녀에서는 어디가 차 제일 예쁜 것 만들던 공장이죠. 그렇죠. 티코 만들고 마티즈 뭐 이런 차들 만들었던 그 공장인데 소형차도 아니고 거의 경차를 만들던 공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새로운 차종을 넣기 위해서는 라인을 딱 갈아엎어야 되고 사실 창원 공장 가보면 작지가 않아요. 공장 부지가. 그러다 보니까 1조 원 정도의 당시로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차 생산 기지가 그때부터 됐습니다. 그럼 적게 따져봐도 20년 이상 된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는 공장이다 보니까 소형차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거에 있어서는 전 세계 어떤 주행 공장보다도 잘하기 때문에 사실 쉽게 떠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좀 하나 또 걱정했었던 게 그 설득도 한번 가봐요. 미국이 그 자동차 관련한 관세들을 많이 올렸잖아요. 관세율을 매기고 있잖아요. 네네. 그 전에는 FTA 국가였으니까 관세를 안 내다가 또 공도까지 관세를 내야 연결하는 되면 것 뭐 같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공도에도 일부 높은 있었거든. 관세율을 좀 낮추긴 했습니다만 저것 때문에 이제 생산에 일단 대한 저쪽으로 메리트가 한번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라는 걱정도 좀 하게 다리만 됐거든요. 건너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뭐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 지금 관세를 매겨놓은 상태고 네. 또 이제 멕시코에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거긴 아직까지 관세가 지금 불안정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멕시코로 넘어가는 이전하는 비용까지 다 생각을 했을 때는 그냥 한국에서 생산해서 넘어가는 게 낫다라는 거고 또 그 부분이 좀 사실 한국 GM 입장에서